예, 제 25강 52의 기출문제 이론 시험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가 가장 맞는 것. 조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럼 볼까요? 우리가 보통 거래가 발생하면 그 다음 요거를 자산인지 부채인지 수익비용 거래입 판례에서 결합관계에 의해서 뭐를 하죠? 분계를 합니다. 분계하면 요거를 각 계정에 옮겨줘야죠. 그래서 옮겨주는 과정을 전기라 합니다. 자, 이 과정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산일이 되죠. 12월 31일 되면 요때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 1년 동안 요 계속 분계하고 거래가 발생한 거를 전기하고 한 것들을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결산 전 요게 이상이 없는지 한번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그거를 이제 결산 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결산 전 시산표를 작성해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을 한번 다 갖다 놓고 일단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요게 있어야만이 다 모아놔야만이 결산 정리를 들어갑니다. 결산 정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결산 정리 분계를 하죠. 자, 감가상각비 계산해야죠. 대손충당금 설정하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가 또 뭐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것도 평가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수익비용 이연미 예상, 요거까지 여기서 쫙 합니다. 결산이 다 끝나고 나면, 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수익과 비용 계정을 한데 모아서 집합 손익 계정을 만듭니다. 집합 손익 계정. 모아서 여기에서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이 손익법 원칙에 의해서 당기 순이익이 나와요. 그 순이익을 가지고 그 다음 만들어내는 게, 자, 자산부채 자본, 부채 그리고 자본.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거를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자산부채 자본을. 자, 왜냐하면 이 자본 안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 중에는 요 당기순이익, 요게 아직 처분하지 않았으니까 처분 전 이익잉여금,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뽑아서 일로 와가지고 요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나오는 게 2월 자산부채 자본 이상이 없으면 요걸 마감을 하고요. 마감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해서 나중에 주주총회 때 우리 이익이 얼마 생겼고 이 생긴 이익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집행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요 순서대로 된 거, 저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제일 처음에 보겠습니다. 거래 분계 정기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수정 후 시산표만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도 없습니다. 결산 정리부터입니다. 결산 정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기말 수정 분계라는 게 결산 정리 분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결산 정리 분계가 시산표보다도 먼저 나와 버린데, 요거 결산 정리에서 요 나오면 요거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그럽니다. 시산표. 자, 수정 후 시산표가 기말 수정 분계보다도 앞에 있다는 건 요건 다 틀린 거예요. 틀렸고, 기말 수정 분계하고 그다음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고 자산부채 자본을 먼저 한다 그랬어요. 수익비용을 먼저 한다 그랬어요. 수익비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요거를 계정을 마감하고 집합 손익 계정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긴 이익을 자본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본의 이익잉여금, 거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쪽에 들어가서 다 이상이 없이 모였으면 마감하고 그 다음 재무제표 작성.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재무상태표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재무제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가장 맞는 건 1번이고요. 요거는 아마 지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또 맞추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자,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이 거래에 대한 붕괴로 맞는 것. 여기 뭐 하나 빠졌네. 네. 8월 3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회수불능이 되다. 단 8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은 4만 원이었다. 어쨌거나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10만 원. 근데 이럴 때 대비해서 미리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 4만 원 가지고 장부상에 차변에 먼저 이걸로 처리하고요. 대손충당금. 근데 미리 설정해 놓은 거 요것보다도 더 많이 못 받게 됐어요. 6만 원은 충당금 설정해 놓은 게 없으니까 대손상각비로 해서 바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손상각비 6만 원. 자, 이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대손충당금이 4만 원, 대손상각비가 6만 원. 요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금액이 달라요. 대손충당금 금액이.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이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매입 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수입관세. 요거는 포함해야 돼요. 반대로 이 1번, 2번, 4번은 판매할 때 수수료는 이익이 있으니까 요거는 원가에 포함 안 되고요. 판매 시 운송 비용도 마찬가지고. 인수한 다음에 보관료 요것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 문제 뭐 그럭저럭 난이도가 쉬운 문제고요. 자, 4번 문제.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형자산 빨리 가서 보세요. 여기 무형자산 클릭하면 이렇게 쭉 뜹니다. 그 중에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것들이 산업재산권, 광업권, 영업권, 특허권, 산업자산권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 세 가지는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무형자산 들어가서 보면 이건 다 있고 기타 비유동자산 여기 가서 클릭해 보면 이런 게 떠요. 전세권.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인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전세권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전세에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맡겼어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죠. 그런 거는 무형자산에도 들어갈 수 없고 유형자산은 확실히 아니고 그렇다고 투자자산도 아니고 전세금이 무슨 투자자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집주인이 뭐 전세금 돌려받을 때 뭐 이자까지 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망하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자, 유형, 무형에 못 들어가는 거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보통 전세는 1년 이상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임차 보증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보증금 종류들 이런 것들이 기타 비유동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이 무형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뭐가 하나 빠졌네. 이거네. 자, 유가증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난이도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기 있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른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 올바른 분계로 가장 타당한 것. 단기 매매 증권 우리가 다른 여유 자금을 가지고 단기간 1년 이내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12월 31일 되면 평가는 해야 됩니다. 이게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게 자산 가치가 올랐나 떨어졌나 해서 올랐으면 자산에 더하고 평가 이익,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A사 주식이 취득 원가는 20만 원인데 12월 31일 주식시장에서는 30만 원이에요. 플러스 10만 원 올랐습니다. B사 주식의 취득 원가는 15만 원인데 기말 주식 시세는 12만 원, 3만 원 이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전체
단기 매매 증권은 7만 원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 7만 원 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7만 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자산 증가, 영업의 수익. 영업과는 무관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게,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1년 이상짜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간다는 거. 뭐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런 것들은 평가 이익 생기면 또 손실이 생겨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들어갑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이 비유동부채로 맞는 것. 여기 유동부채 제가 하나 캡처 받아놨어요.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감면이고 나와 있습니다. 비유동부채. 자, 답은 나왔습니다. 퇴직보험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죠. 자, 요게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들이고, 좀 헷갈리게 만든 게 유동성 장기자 들어간 장기부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어요. 이거 보이실려나 모르겠다. 유동부채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는 비유동부채였어요. 장기부채. 1년 이후에 갚아도 될 빚이었는데 이게 기간이 금년에 갚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장기부채였지만 금년에 갚을 거니까 1년 이내다. 유동성이 있는 장기부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장기 빚이 돼버린 겁니다. 단기부채로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동부채로 잡습니다. 이렇게 헷갈린 거 나오면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자, 됐고요. 7번 문제. 자, 자본에 대한 것, 주식회사 자본은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에 따른 대안 설명이다. 가장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통합하고 안 하고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건 너네가 통합해서 쓸 거면 가능하면 통합해서 써라. 그래서 명료와 간단하게 하는데 그 회사는 그게 중요한 항목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분리해서 해도 된다.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상태표가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서 딱 돼 있죠. 평상시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돼 있지만 묶어가지고 자, 요런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평상시 분기할 때는 요런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요걸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요 밑에 그림 나온 이유가 요 3번 때문인데 자본잉여금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본은 크게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그거는 4번이 해당이 돼요.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 다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중에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법정적립금, 이익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요거는 틀렸습니다. 이익잉여금에 법정적립금이 있어요. 이익준비금이라든가 상법에 의해서 현금 배당액의 뭐 10% 이상, 20% 이상을 자본금의 50%까지 적립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임의적립금도 여기 있어요. 이익잉여금 안에. 그래서 적극적 적립금, 뭐 소극적 적립금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 3번이 일단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갖다 놔서 틀린 거고요.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건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 우선주 자본금은 그 대주주들이 있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막 그러는 대주주들이 우선주 자본금 쪽으로 가고요. 자, 7번에 3번이 일단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인과관계 없이 하나의 그 기간 비용으로서 생긴 비용하고 수익과 연관지어서 생긴 비용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그냥 비용입니다. 무슨 수익하고 상관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 무형자산상각비, 감가상각비 같고요. 사무직원급여, 뭐 요거 그냥 단순한 판매비와 관리비들입니다. 요 세 가지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매출원가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수입과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또 기업에서 가장 큰 이익은 이거잖아요. 물건 팔아서 이익 얻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총익을 구하기 위해서 수익과 또는 요 매출원가는 비용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식한 게 바로 매출원가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3번이 정답이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매출액, 수익 대비 매출원가 비용,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무직원급여,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기간 비용이라 합니다. 수익과 대응해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이제부터 원가 회계 문제입니다. 제조 원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우선 간접비는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우리 제조 간접비 있죠. 간접재료비, 간접노비, 간접기용비. 공통적으로 여기저기 다 쓰이는 거. 이런 걸 간접비라고 그러잖아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맞습니다. 근데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 이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에 대한 이야기고, 간접비는 요 설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집세, 임차료, 그 다음에 공장 전체, 경비 아저씨 월급, 생산량 많아졌다고 경비 아저씨 월급, 집세, 집주인이 와서 야 너네 생산량이 많아졌는데 집세 더 내, 이러진 않죠. 조업도의 변동과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요게 고정비고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 변동비, 맞죠? 이거 재료비 같은 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많이 생산할수록 임금도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료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즘 뭐 식당에서 알바비 줘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생산할수록 주방 월급 더 줘야 되고 재료비도 더 들어갑니다. 이런 걸 변동비라 한다. 이건 맞죠. 4번 원가 배분 방법 중 용역이 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원가 배분 방법은 단계 배분법이다. 자, 이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배부해주는 배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요거 그림 하나를 갖다 놓고 한번 볼까요? 요게 지난번에 한 번이 나왔었던 건데, 부문비 배부표. 이게 제조 부문, 조립 부문, 절단 부문. 이거는 보조 부문, 제품 생산은 안 하는데요. 여기서 제품 생산을 하고 수선과 전력은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각각의 제조 간접비들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요 전체가 116만 원인데 보조 부문 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조 부문 거를 야, 조립 부문만 나눠줘. 얘도 조립 부문만. 보조 부문 끼인 서로. 이렇게 수선 부문도 전력을 썼고 전력도 수선을 했어요. 요걸 그냥 쌍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제조 부문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 직접 배우법. 그 다음, 야, 그건 좀 너무 뭐하다. 이 중에서 전력 부문은 수선 부문은 다시 조립과 절단으로 보내는 방법. 하나의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단계 배부법. 계단식 배부법 이럽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겨갔죠.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 배부법은 뭐냐 하면 전력 부문 여기 세 군데 다 주는 거고, 수선 부문 또 세 군데를 다 줘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요쪽으로 배부해 주는 방법. 제일 복잡한 방법입니다. 상호 배부법.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건 요겁니다. 복잡하기로는 얘가 제일 복잡해요. 두 번째로 복잡하고 제일 간단하고. 대신에 정확도는 또 이렇게. 시간은 요게 제일 빨라요. 1등.
2등. 여기 시간 제일 오래 걸려. 물론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래서 금액이 얼마, 대기업은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부분비 배분법이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자, 볼까요? 아까 원가 배분 방법 중 용역이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원가 배분 방법은 뭐예요? 보조 부문끼리도 다 고려해서 하는 방법. 상호배우법입니다. 상호배우법.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 자, 우리가 기본 원가 하면 직접 재료비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물건 만들 때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죠. 직접 노무비. 경비 아저씨 뭐 그 월급은 얼마나 되겠어요? 요게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기본 원가. 그 다음에 가공비 하면 재료비를 빼고 나머지 다. 재료비와 가공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종합원가 계산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재료비를 뺀 나머지 전체를 가공비로 보자 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비비꼬아 놨냐면 기본 원가와 가공비를 합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을 파놨냐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 두 개 더하면 47만 원이죠. 요거는 기본 원가예요. 기초 원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재료비 빼놓고는 다 가공비라고 그랬죠. 요거 가공비 자 32만 원, 5만 원, 간접 노무비도 가공비입니다. 직접 간접 경비도 가공비입니다. 근데 요거 또 함정 파놨어요.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판매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함정으로 걸려들어라. 그래서 구덩이 파는 거고요. 또 다른 함정은 뭐냐면 얘예요. 직접 노무비. 얘는 이중간첩입니다. 얘는 기본 원가에도 들어가지만 가공비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더해놓고 그다음 나머지 요 세 개만 더해서 정답 틀린 거 맞춰라. 그리고 구덩이 파놓고 싹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출제위원이. 걸려들면 안 됩니다. 요거 4개 더합니다. 재료비 빼놓고 나머지 다 가공비. 단 판매비, 광고 선전비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거 더하면 얼마죠? 네, 더하기를 잘못해서 13, 16만 원 더하면 48만 원. 그렇죠. 그러면 2개 더하면 얼마예요? 80, 95만 원 맞나?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함정 파놓은데 걸려들 수 있고요.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건 기본 원가의 개념과 가공비의 개념. 요 2개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다음에 이런 문제 나와도 자, 뜰리진 않을 겁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세무의 직접 노무비를 계산하면 맞는 것. 자, 6월 중 4만 5천 원이 직접 재료를 구입하였다. 6월 중 제조간접비 2만 7천 원이다. 6월 중 총 제조 원가는 10만 9천 원이었다. 직접 재료 6월 초 재고가 8천 원이었고 6월 말 재고가 6천 원이다. 감 잡기 힘들죠. 이럴 때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주로 무슨 표냐?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 제공품 계정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를 갖다 대면 될 겁니다. 전월 2월액, 차월 2월액은 지금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주어지지 않고 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는 2만 7천 원이다. 제조간접비 2만 7천 원이다. 당월 6월 중 총제조원가, 완성품 제조원가 말하는 겁니다. 총제조원가는 10만 9천 원이다. 직접 그 다음에 요거 재료비에 대한 것만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자, 노무비는 뭐 없다 치고 요 직접 재료비를 구하면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건 노무비를 계산하라 그랬죠. 직접 재료비 노무비가 2개 다 몰라요. 2개 다 몰라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6월 중 45,000원에 직접 재료를 구입하였다. 그러면 자, 재료비는 우선 월초 재료비가 8,000원 있어요. 월초 재료비 8,000원. 월초 플러스 단기 재료 매입액 45,000원. 마이너스 월말 재료 6,000원. 여러분 매출원가 공식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월초에 당월 재료 매입 더하고 마이너스 월말 재료 빼면 당월 재료 소비액 나옵니다. 그러면 53,000원에 6,000원 빼면 얼마예요? 19,000원, 47,000원? 재료비 47,000원 맞나요? 자, 47,000원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요 직접 농업이에요. 그러면 요 차배대변 합계에서 여기 109,000원. 자, 109,000원 합계액에서 47,000원, 27,000원 뺍니다. 요거 빼면 자, 한번 계산기로 눌러 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9,000원, 47,000원, 27,000원 빼면 35,000원. 요거 빼면 3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정답은 어디예요? 35,000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원가 방식이 아닌 것. 아까 했던 거죠. 세 가지. 직접, 단계, 상호. 제일 복잡한 거 요거. 근데 가장 정확하고. 이게 중간. 요거는 단순한데 간단하다는 그런 거. 단일 배부율법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거저먹기 되는 거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13번 문제. 다음 중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맞는 것. 단기 총제조 비용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차변, 매출 원가, 재료비 소비액. 요게 사실은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문제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평균 1분인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분 30초까지 갈 수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난이도를 아주 함정이 아니고 거의 절벽을 파놨어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려고. 자, 요거 한번 요 그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 보면서 자, 우선 맨 처음 하나부터 맨 위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총제조 비용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다. 여기서 보면 여기 제품 계정, 이 글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완성품 제조 원가입니다. 이거 아까 제공품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총제조 비용이다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게 총제조 비용이에요. 거기에서 월말 제공품 빼면 당월 완성품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1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당월 총제조 비용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다. 제품 계정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관제비 이거는 제공품 차변에 다 기입을 합니다. 여기서 월초 제품도 월말 빼서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다. 이거 원가회계 가보면 여러분들 요거 있어요. 원가회계 그 흐름 거기에 보면 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찾아서 보시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차변으로 가는 거. 완성된 제품은 제품 계정으로 갑니다. 요 화살표 쭉 내려와서 일로 와야 됩니다. 제품 계정에 와서 지난달에 팔다가 남은 제품에 이번에 완성된 제품에 이번에 못 판 제품 빼면 요건 판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제품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단기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다. 자, 단기 매출 원가는 제품 매출 원가 계정으로 갑니다. 여기. 그럼 뭐가 틀렸냐? 거기 보면 상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 말장난까지 섞어놨어요. 이거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지금 제품 제조 원가를 하고 있는 거죠. 상품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는 공장이니까.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차변 계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품 매출 원가 계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4번 당기 재료 소비액은 재료비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다. 재료 전월, 당월 매입 아직 쓰지 않은 재료 그럼 소비된 거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 재료비 계정으로 갑니다. 재료비 계정 차변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 재료비는 다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구분해서 직접 재료비는 여기 제공품으로 가고 간접 재료비는 다시 여기 제조간접비 이쪽으로 왔다가 요건 요렇게 해서 왔다가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다 모이면 묶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제조간접비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겁니다. 자, 요 과정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한번 그림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은 한번 봐둘 필요는 있어요. 애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흐름을 한번 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요거 정답은 4번인데 난이도는 굉장히 풀기 어렵게 비비 꼬아놨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안 틀리면 좋은데 틀려도 너무 애석해하지 마세요. 요건 아예 틀리게 하려고 작심을 했고 10개 이상, 12개 이상이면 안정권이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가세에 대한 문제 3명의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은 사업자 간이 거래 내용이다. 주식회사 용광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 다음 내용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인가? 자, 거래 내용이에요. 근데 뭔가 하나 빼먹었다는 겁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다음 내용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필요적 기재사항. 없으면 안 되는 거. 요걸 안 적으면, 안 넣으면 세금계산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항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거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무서에 신고하려면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거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가장 뭐한 게 우선 누가 팔았느냐. 그러면 판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산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 그게 양쪽에서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그거 나중에 거래 다 확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매기려면 누가 누구한테 팔았느냐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요게 거래자가 누구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 세금 매기려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금액이 얼마냐. 판매 금액하고 세금, 부가세.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자, 며칠 날 거. 이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일자에 해당된 건지. 특히 확정신고 1년에 2번은 부가세 반드시 다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가산료 물어야 되고 자, 요 세 가지는 요거는 물론 쪼개지면 2가지가 되지만 4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 외에 무슨 뭐 주소가 뭐 뜰렸다거나 뭐 이름 뜰렸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2사람 치과와 금액 그리고 날짜 요거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용광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 뜰리면 안 되고요. 신보라 그다음에 강남 받는 사람 있고요. 대표자 박재성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개를 뭐 2개를 팔든 하나를 팔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100만 원 공급하였다. 다 들어갔는데 뭐가 빠졌어요? 날짜, 거래일자. 그래서 어느 거예요? 작성연월을. 2번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넣어야 되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 지금 빼먹은 겁니다. 업태나 종목, 품목, 수량,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 물론 업무 처리하게 되면 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요건 뜰렸다 그래도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고 자, 세금계산서에 넣어야 될 사항이고 꼭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빼먹지 말고요. 자, 15번 문제. 다음 중 거래 징수의 내용으로 틀린 것.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이다. 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를 짐.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한 건데 지금 굉장히 이것만 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자, 우리가 24시간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산다 쳐요. 담배 가격이 막 올랐어요. 세금을 올린 거죠. 쉽게 말하면. 정부는 아니랍니다. 절대 그 세금 올린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 담배 가격이 2,500원짜리 4,500원 됐는데 내 세금 빼고 옛날 가격으로 주세요. 나 세금 안 낼래요. 담배 안 팝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이 거래 징수에 대한 건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의무 지기 싫으면 담배 끊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거 어쩔 수 없이 내야 됩니다. 물건 살려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거. 24시간 편의점은 받아내고 담배 사러 간 사람은 세금 주고 담배 가격에 세금까지 해서 4,500원 줘야 되고. 세 번째, 공급가액의 세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0%죠? 자, 요거 이제 정부에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거의 밀란 수준에. 왜냐면 세금 또 걷는다 그러면. 자,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게 부가가치세 맞습니다. 거래 징수. 네 번째,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자이면 거래 징수 의무가 없어. 자, 여기서 이제 면세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서 책을 사게 되면 영수증 딱 보세요. 거기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그러면 자, 서점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책을 주잖아요. 세금 따로 안 거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된 금액이에요. 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 안 받습니다.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한테 책 값만 받습니다. 부가세는 안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점은 또 출판사나 또는 인쇄사나 출판사에서 책을 받을 때 인쇄사나 여기 출판사는 빼고요. 면세사업자니까. 인쇄사는 이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면세사업자가 얘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부가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서점은 면세사업자예요. 그럼 부가세 받을 의무가 없고요. 그래서 책을 넘겨주면서 부가세는 받아갑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면 뭐 서점이나 이게 출판사라고 했을 때 출판사가 여기가 아니고요. 거래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줬어요. 인쇄사에. 부가세는 다 주고요. 대신에 나는 받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 출판사나 서점이더라도 거래 징수 의무는 있고요. 이걸 소비자한테 세금을 걷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요게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 4번이 자, 틀린 겁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공급하는 사람이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뭐다? 부가세를 징수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 시험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여러분들 52에 제가 올려놓은 거 실행 파일 실행하셔가지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실무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